안녕하세요. 저는 유시민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장동혁의 육체주택에 반격하다는 사건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폭풍의 서막, 법 집행관리가 부동산을 장악하다. 규제는 당신들이 하고 투자는 우리가 한다. 이보다 더한 위선이 있을까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거대한 내로남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갭투자 논란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 차관이 바로 그 시장의 허점을 이용한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에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정치권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그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에 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정부의 고강도 금융규제 대책, 소위 627 대책 등을 설계하고 총괄하는 핵심 인물, 바로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 불리는 대출을 옥죄는 정책의 수장이 정작 본인은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민들의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와 정당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장은 마지못해 보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처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잠시나마 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중은 곧 그 처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매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게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 비싼 강남 아파트를 증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규제 책임자조차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절대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최악의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론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에 극치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금융감독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뿐만 아니라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이 위선적인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걷잡을 수 없는 내로남불의 불길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은 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예상치 못한 곳에 또 다른 불을 지피기로 결정합니다. 반격의 시작, 대통령실 장동혁의 육체주택에 조준하다. 자신들의 내로남불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정부와 여당은 이 국면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닌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역의 한가운데에는 야당의 장동혁 대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의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여당과 대통령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장동혁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 한 단어, 6채였습니다. 집이 6채인 사람이 감히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공세 논리였습니다. 여당 민주당은 즉각 그에게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냐는 조롱 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갭투자나 강남, 알짜배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야당 대표를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 낙인 찍으려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동혁 대표의 입을 막고 동시에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자격 미달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까지 이 공세에 가담하며 화력을 더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6채 모두 실거주용이냐, 집마다 따로 머리라도 달고 사느냐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보냈습니다. 이는 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이 직접 야당 인사를 저격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금융감독원장 스캔들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파급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공세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인사인 금융감독원장의 위선적인 행태로 인해 폭발한 국민적 분노를 야당도 똑같지 않느냐는 양비론으로 희석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정부가 627 대책과 같은 강력한 규제로 국민들의 손발을 묶어놓는 동안 야당 대표는 뒤에서 부동산 싹쓸이를 하고 있었다는 이미지를 씌우려 한 것입니다. 6채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가치와는 상관없이 6이라는 숫자가 주는 부정적인 임팩트는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중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야당 대표가 집을 6채나 가지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던 야당 역시 똑같은 내로남불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피어나는 순간 정부는 위기에서 벗어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공세의 진짜 목적은 장동혁 대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정부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야당에게도 더 씌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동시 공격을 받으며 하루아침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린 장동혁 대표,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그가 내놓은 제안은 이 모든 논란의 판도를 뒤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전설의 반격, 시골집 6채와 맞바꾼 강남 아파트,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장동혁 대표, 여당과 대통령실의 총공세에 그는 무너지는 대신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즉각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 자리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전국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 한 채 없는 국민들께는 정치인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복이 아닌 강력한 반격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6채라는 숫자에 가려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2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것을 다 하더라도 8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여권 인사에게서 나온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으며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과 자신 사이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6억 6천 그리고 8억 5천. 이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여당이 쏘아 올린 6채라는 프레임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서울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6채의 총합이 10억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가 부동산 싹쓸이를 한 투기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논란의 핵심을 찌르는 그야말로 전설이 될 만한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여권의 핵심 인물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강남의 장미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파트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핵심 재건축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최고 권력자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답을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거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선언은 이 교환이 자신에게 결코 손해가 아님을, 즉 자신의 육체 자산 가치가 그들의 일체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시키는 강력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나의 육체 총합 8.5억 vs 당신의 일체 수십억. 이 파격적인 맞바꾸자 제안은 누가 진짜 투기꾼인가라는 질문을 대중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이야말로 강남과 분당의 알짜배기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진짜 부자이며
자신들의 자산은 그들의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대비시킨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정부가 6채라는 수량으로 공세를 펼쳤을 때 장 대표는 강남이라는 입지와 수십억이라는 가치로 역공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6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자산이 투기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란이 된 주택 대부분은 부모님이나 장인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지방의 시골집이었습니다. 한 채는 현재 90세가 넘은 노모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고향집이었고, 다른 두 채는 돌아가신 장인에게서 아내가 상속받은 것으로 그마저도 지분이 10% 또는 20%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싹쓸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실제로 매입한 것은 현재 자신이 실거주하는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한 채와 지역구인 보령의 아파트,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 등이 전부였습니다. 이 자산들은 모두 강남 불패 신화와는 거리가 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다주택자냐 강남에 집을 사냐가 아닙니다.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이 정작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이들, 즉 국토부 차관이나 금융감독원장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기들은 다 갭투자하고 재건축 딱지 사면서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에 투자했으면서 이런 대책을 집행하며 국민들의 실거주까지 막았다라는 게 본질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내로남불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그 프레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 6대1 교환 제안은 여당의 공세를 순식간에 번지수를 잘못 짚은 코미디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장동혁의 6채가 아니라 김병기의 강남 아파트 한 채는 도대체 얼마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은 이 황당한 공방을 설명할 완벽한 비유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바흐 대 다마스의 비유, 거물이 소형 트럭 운전자를 비판할 때 장동혁 대표의 6대2 맞교환 제안은 정치판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정부와 여당의 공세는 졸지에 헛발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장동혁 대표의 6채가 아니라 과연 그의 자산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를 공격한 이들의 자산은 도대체 얼마인지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들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특히 정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장동혁 대표의 재산 목록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공보 등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6채는 그 숫자와는 달리 부동산 재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3채는 상속받은 자산이었습니다. 한 채는 그의 고향인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집으로 90세가 넘은 노모가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2채는 진주와 마산에 있는 집인데 이는 재작년에 돌아가신 장인에게서 그의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2채는 온전히 소유한 것도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10%, 다른 하나는 20% 지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형적인 시골집이거나 소액 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장 대표가 직접 매입한 3채는 어떨까요? 먼저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 아크로폴리스는 신고가액이 1억 500만 원이었지만 실거래가는 1억 6,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 있는 아파트는 30평대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자산은 그가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서울 구로동의 34평 현대 아파트였습니다. 신고가액은 4억 8천만 원이었지만 당시 실거래가는 약 7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이 장 대표가 보유한 6채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모두 합산해 본 결과 그 총액은 약 1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8억 5천만 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12억 6천이라는 금액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 추정가 40억 원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공방을 지켜보던 이준석 전 대표가 날카로운 비유를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장동혁 대표 비판은 뜬금포다.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경차, 다마스,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왜 이렇게 많냐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이 마이바흐 vs 다마스 비유는 순식간에 여론을 휩쓸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지방의 상속주택과 1억짜리 아파트, 7억짜리 구로동 아파트를 모두 합쳐 12억 남짓 가진 사람을 부동산 싹쓸이범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의 부조리함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정 변호사 역시 이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번지수를 잘못 골랐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의 구로동 아파트 실거래가가 7억 3천만 원이라고 해도 이는 과거 여권 인사가 언급했던 서민 아파트 기준 15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서민 주택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정 변호사는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소위 정관예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왜 강남이나 서초가 아닌 구로동에 아파트를 샀을까? 그는 참 뜬금없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장 대표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비유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강남 아파트를 고급 세단인 제네시스 G90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자산은 구로동 아파트는 아반떼, 보령 아파트는 다마스, 여의도 오피스텔은 오토바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네시스 G90 끌고 다니는 사장님이 아반떼나 다마스 타는 사람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차가 많냐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이 공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분석과 이준석 대표의 비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6채 공세는 장동혁 대표의 재산 내역과 맞바꾸자는 역제안, 그리고 마이바흐 vs 다마스라는 절묘한 비유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공격이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내로남불 논란의 진짜 몸통은 누구인지 대중의 시선은 다시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주택 금지를 외쳤던 관료, 이제 강남 아파트를 꽉 잡다. 장동혁 대표를 향한 정부 여당의 공세가 예상치 못한 역풍을 맞고 좌초하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다시 이 논란의 시작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총사령탑 금융감독원장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은 단순한 다주택 보유 문제를 넘어 정책 자체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할 당시 그는 놀랍게도 헌법에 다주택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는 취지의 매우 급진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듯한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과격한 발언을 한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스스로 다주택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현재 보유한 자산은 총 4채.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상징과도 같은 강남에만 무려 2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서울 시내에 상가도 2채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보였습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마지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논란의 핵심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팔라는 요구에 대해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처분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의 총책임자가 자신이 만든 정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장에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신호가 퍼져나갔습니다. 규제 수장조차 집값 하락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정부 정책을 믿어야 하는가? 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와 논쟁 지점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정치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해묵은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과연 집값 안정의 해법은 강력한 규제인가 아니면 공급 확대인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민주당 정부의 특징으로 집값 폭등을 지적하며 실제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강력한 규제 일변도 정책 627 대책 등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공급 확대만으로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논쟁조차 금융감독원장의 위선적인 행태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최고위층 인사들 스스로가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갭 투자를 하거나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퇴한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과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쪽에는 상속받은 시골집과 구로동 아파트 등 총 육채 12억 6천을 가진 야당 대표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과거 다주택 금지를 외쳤으나 현재 강남 2채 등 4채를 보유하며 매각을 거부하는 금융규제 수장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떤 정책을 신뢰해야 할까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진짜 내로남불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부동산 위선, 스캔들, 마이바흐와 다마스 중 누구를 믿겠습니까? 결국 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논란은 몇 명의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갭투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전 국토부 차관.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둘째,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금융감독원장. 그는 강남에만 2채를 포함하여 총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과거 시민단체 활동 시절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던 전력과 현재 논란이 된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는 그가 총괄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와 여당의 표적이 되었던 장동혁 대표. 그는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공격받았지만 대부분이 상속받은 지방의 시골집이거나 저가 부동산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김병기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한 채와 맞바꾸자는 파격적인 제안으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넷째, 장동혁 대표의 맞교환 대상으로 지목된 김병기 원내대표. 그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강남 재개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대표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사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히 주택의 개수 6채냐 4채냐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문제는 주택의 성격 투기성 강남 부동산이냐 상속받은 시골집이냐과 태도 과거 발언과 현재 행동의 불일치, 정책 책임자의 시장 불신 조장이 있습니다. 즉 전형적인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그 정책을 믿지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일 때 과연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을 따라야 하는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펼치면서 정작 본인들은 갭 투자나 강남 재개발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온 것은 아닌가? 결국 메이바크를 탄 사람들이 다마스를 탄 사람에게 차가 너무 많다고 비난하는 듯한 이 부조리한 상황. 부동산 규제의 좁은 길 위에서 벌어진 이 총극은 우리 사회의 깊은 불신과 양극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자화상일지도